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에너지와 산업의 대격변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원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에너지원의 변화는 변화가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건상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산업과 기업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기업 운영을 위해 장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산업계 전반적으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에너지 환경 변화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원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산업계 에너지 환경에 대한 대응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리쇼어링. 우리는 산업혁명이 사회와 에너지원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에너지원은 산업을 다시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도 3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기계화하는 혁신이었다면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두 번째 산업혁명은 부품과 공정을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혁신이었습니다. 흔히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곤 하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자동화 혁명입니다. 이전에 컨베이어 벨트식 대량 생산에서도 기계를 조작하거나 부품을 조립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했는데 발달된 전자기술로 단순 작업을 사람보다 빠르게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로봇을 이용한 것이죠. 지금까지 3차례의 혁신을 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을 점점 줄이고 기계가 하는 일을 늘리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인 4번째 혁명은 아예 기계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으로요. 자, 그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일이라 분명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한 가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고 있는데 바로 데이터를 스스로 모아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전체 생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주문을 받고 생산을 계획하고 공정을 관리하고 상품을 출고해서 배송하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목표는 단지 일을 하기 귀찮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주의력이나 활동량, 정밀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숙련된 인력이 주문을 처리하고 공정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고객의 요구나 취향에는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죠. 자연히 시장은 표준화된 제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이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리를 기계가 한다면 수많은 주문을 아주 짧은 시간에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돌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람에 의한 오류를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운영 관점에서 보면 비용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는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되죠.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 역시 기업은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역시 앞서도 설명했듯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매출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에너지 비용이나 자원 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비용도 줄어들죠. 예를 들어 석유를 이용해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기업이 ICT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더 적은 에너지와 석탄을 사용하고도 더 많은 섬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양의 상품을 얻는데 예전보다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한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은 기업이 부담을 무릅쓰고 착한 행동, 공공성 높은 행동을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요즘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친환경적 전환이 비용 요소가 되기보다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ICT를 활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편익 등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혁신이 가져다준 효과를 잠시 살펴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공정과 공정 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 관점에서 지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사례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멘스사의 암베르크 공장은 현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을 통해 공정 현장의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설비들은 천여 개의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불량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천여 종이 넘는 제품을 연 1200만 개 이상 생산함에도 불량률은 0.00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기존 대비 30% 정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표적인데요. 공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강판과 선박용으로 쓰이는 두꺼운 철판을 만들고 있으며 현장 곳곳에는 사물 인터넷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정마다 쌓이는 수백만 개, 많게는 수백억 개의 빅데이터는 포스 프레임이라는 플랫폼에 모여 저장, 분석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곳 모든 공정은 불량품 발생 원인과 설비 이상 징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최적의 생산 환경을 구현해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는 데 비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람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술과 장비 비용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셈이죠. 특히나 ICT를 활용한다는 특성상 통신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적용된 공장은 기술 수준이 낮은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보다 인건비와 땅값이 비싸더라도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전산과 전기 인프라도 충실한 선진국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업이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건설한 생산기지를 문 닫고 공장을 다시 선진국인 본국으로 되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안을 떠나 해외로 향한 배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처럼 리쇼어링이 활발해질수록 선진국의 생산시설이 늘어날수록 선진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관리가 더 시급해집니다.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공장에서 운영하는 기계와 시스템이 복잡하고 많아지니까요. 결국 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맞닿는 셈입니다. 전통 산업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탄생. 산업의 변화는 선진국일수록 더 큰 에너지 부담을 줍니다. 분명 지금의 산업계 변화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비해야 하는 위기이기도 한 셈이죠.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굴뚝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석유시대 종말이라는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환경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BP,
토탈, 쉘 등은 100여 년간 전 세계 석유 자원 유통을 좌지우지해온 에너지 기업들인데요. 화석연료가 주 사업 분야인 이들조차 경영 방향을 재생에너지, 친환경으로 선회할 정도죠. 영국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탈석유에 박차를 가하며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생산을 40%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해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P는 영국 북해 유전을 관리하는 회사인 만큼 이러한 결정은 이들이 화석연료의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바라보는지 알려줍니다. 오랜 전통의 석유기업 쉘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서 2025년까지 매년 20에서 3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쉘은 청정에너지 기업을 인수하고 호주 퀸즐랜드에 120메가와트 규모의 산업용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매년 3만 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네덜란드 북부에 풍력 발전 기반의 수소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럽 수소밸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최대 정유사 토탈도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5기가와트로 확대할 예정이며 2040년까지는 전체 전력 믹스에서 저탄소 사업을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특히 높은 국가라 국가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토탈의 저탄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토탈이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지닌 입지를 생각해보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을 노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켜온 글로벌 화석연료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도 환경에 신경 씁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홍보 활동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진지한 투자이죠. 기존의 기업들이 변신을 서두르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가 저탄소 중심으로 변화하고 ICT를 활용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산업 분야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변화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업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죠.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가 당분간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풍력 발전을 가장 먼저 대규모로 시작한 나라인 덴마크는 풍력 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고 독일의 전통적인 전기 기업 지멘스 역시 풍력 터빈 시장에서 주요 생산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약진이 눈부시죠. EDP 리뉴어블스와 같은 회사는 전 세계 풍력 시장을 발판으로 주목받는 투자처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성장을 발판 삼아 여러 신생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CATL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태양광에서는 둥웨이솔라, 선그로우, 론지 등이 거대한 내수를 바탕으로 선두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일본 역시 레노바와 같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이름을 쌓고 있죠. 최근에는 원자력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스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자원이 됐는데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다시 쓰기도 어렵고 연료가 아니라도 쓸 곳이 많은 석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자연히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출력을 보완하려면 원자력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이 중요한 시장이 되리라는 예측입니다. 그 내용 함께 만나보실까요? SMR은 하나의 용기에 냉각제 펌프를 비롯한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담아 일체화시킨 원자로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냉각수와 터빈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저렴하죠. 게다가 기성품으로서 완전한 밀폐 구조를 갖췄기에 안전성도 일반적인 대형 원전보다 높다고 합니다. 적당한 규모의 발전소를 빨리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죠. SMR은 오지나 개발도상국에 저탄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650에서 850기의 SMR이 추진돼 시장 규모가 약 379조에서 632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SMR은 사용 후 원자력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기업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손잡고 SMR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SMR에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SMR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간 축적된 원자력 발전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SMR 시장에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과 경제 활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워낙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제품, 마트나 매장에서 하는 결정이 모두 기업 활동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윤리적 기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업은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고 기업의 최상위 가치에 반영하곤 합니다. 이는 환경처럼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소비자의 선택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의제에 반응하면서 올바른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선택, 유권자가 선택한 정부의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에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경영 원칙 키워드가 바로 ESG입니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세 가지 분야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 얼마나 친환경적인 기업인지 살피는 것이고, 사회는 평등 고용이나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보는 것이며, 지배구조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판단합니다. ESG 경영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존재 가치를 이윤 창출에만 두어 돈을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가 새로운 투자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사회적 이슈가 경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은 기업의 공정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공장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큰 이슈가 되고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구매 의사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곤 하죠. 최근 신냉전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갈등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은 기업, 정치는 정치라는 인식이 강해서 정부끼리는 으르렁거리더라도 기업끼리는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와 같은 형식으로 정치 상황이 시장을 좌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기업이 내리는 가치 판단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판로가 제한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가치관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ESG 경영은 기업 나름의 해법인 셈입니다. ESG는 기업의 가치를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ESG 경영을 잘 따르는 기업이라 함은 올바른 기업 경영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미래 가치와 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친환경을 넘어선 윤리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ESG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 역시 기업들의 ESG 경영 방침을 고려해 기업의 투자 및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ESG는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경영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탄탄해지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 기업은 자본력이 우량한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업 평판이 개선되는 등 장기적으로 폭넓은 사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트렌드는 이제 친환경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방향성과 활동의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치관과 판단들이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시 기업의 결정이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금전적인 부분만을 고려해서 비용 대비 효용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삶에서 느끼는 가치와 주관적 경험을 모두 합리적으로 추적하고 기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고객 개인의 니즈와 가치관, 생활 양식을 알아내고 이를 유의미한 정보로 정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3자인 기업이 알 수 없었던 가치관이나 생각이 기업 활동에 반영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기업들은 환경 이슈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품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개인의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환경 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심각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시장을, 시장의 변화는 기업을, 기업의 변화는 에너지원을 바꿉니다. 기업은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변화에 나섭니다.